안녕하세요. 책을 듣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다양한 음식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과다 섭취로 비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서면서 음식도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즐비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양념, 향신료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들은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본과 시간을 쏟고 있을 겁니다. 산업의 발달로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를 가속시키며 획일화를 가져왔습니다.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팔리는 빅맥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각 나라별로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경제적 지표입니다. 미국 거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경제 지표의 하나로 삼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마케팅과 자본력을 앞세우고 강하고 자극적인 음식들로 우리들의 입맛이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은 햄버거 매장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본래 우리가 먹던 음식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입니다. 도서출판 들녘에서 제공해 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문명의 시작인 농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산업화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의 식문화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폐해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겪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널리 보이는 소위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는 지금 시골에 살고 있고 철마다 어머니가 산으로 들로 나무를 캐러 다니셔서 나물 반찬들을 종종 먹는 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철 나물은 냉이하고 비름나물인데요.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것으로 계절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책에도 잘 소개되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길가에 많이 피는 꽃 중에 계란꽃이라고 부르는 잡초가 있는데 이름이 개망초라는 이름이었다는 사실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에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잡초를 종류별로 소개하는 부분은 사파가 잘 들어가 있어서 알록달록 보는 재미가 있고 잡초별로 먹는 방법, 요리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현대사회의 식문화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는데 각 부분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약이 되는 잡초 음식. 변현단. 석유와 농사. 문명의 역사는 땅을 경작하면서 시작되었다. 보관과 유통이 가능한 곡물 농사는 축적과 소유를 가능하게 했고 탐욕을 기반으로 한 사유제를 탄생시켰다. 사유제는 석유 에너지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극점에 올려놓았지만 이제 석유 문명은 오일 피크를 거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도 그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먹는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 그리고 인간과 자연까지 상품화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인간은 식량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마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농부들조차 씨앗과 비료를 돈으로 사서 농사를 짓게 된 지 오래다. 지구의 전 생명체가 산업화된 재배 방식과 타성에 젖은 사육 방식에 위협당하고 있는 이즘, 자연의 질서에 최대한 순응하면서 시기줄을 손수 해결하는 법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농사가 공사로. 인간의 관심은 대개 이기적이다. 자신과 관계를 맺거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들에게만 관심을 쏟으니까.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동물들에게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영양소와 사랑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동식물은 잘 자란다. 숲을 보면 안다. 인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인간이 재배하는 식물이다. 이것들을 농사용어로 작물이라고 한다. 인간의 노동과 노력의 산물인 작물이 단작과 만나면서 작물은 사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른 물건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었다. 신과 자연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이다. 작물이라는 용어는 인위적이어서 생명, 순환, 유기, 자연이라는 가치를 담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작물도 늘 돈으로 맞바꿔진다. 산업 노동자는 1년 내내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농사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다. 농사는 땅의 경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농부들은 계절을 타지 않는 농사법과 농산물에 대해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계절 식물은 차츰 사라진다. 계절을 타지 않는 비닐하우스 농사는 개량된 종자와 환경 속에서 1년 365일 가동되는 공장과 다름없다. 공장에서 농부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며 돈을 벌어들인다. 공장 시스템에 맞춰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를 개량해야 하고 인공에너지도 사용해야 한다. 가족 노동력 외에 별도의 노동력과 기계도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그 덕에 연중 무휴로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는다. 기후나 장소에 관계없이 원하면 언제든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고 상추를 먹을 수 있다. 결국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게 되고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종속된다. 산업자본주의에서 농부들은 어떤 것이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지, 부가가치가 높은지를 고려하여 농사를 짓는다. 당연히 유통회사 중심의 농사가 되어 단일 작물을 재배한다. 또 잘 팔아주는 유통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일한다. 한편 유통회사는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대규모 농가를 선호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유통을 하는 사람이나 기준은 딱 한 가지다. 바로 환금성이다. 농사가 시장의 통제 아래 상품을 만드는 산업으로 전락하면 농사는 곧 작물이 되고 소비자의 우선권은 더욱 강조된다. 농사가 지닌 본연의 특성이나 유기 생명체의 순환 따위는 무시된다. 시장에 가면 먹을 게 넘쳐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 선택되려면 모양과 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왕이면 특별한 효능까지 갖추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시장에 내놓아 선택되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고 식물을 재배한다. 농사는 공사가 되고 농장은 공장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농사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마저 수탈한다. 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산업형 노동자를 대거 양산했다. 그들은 기계에 종속된 단순 노동 집단으로 전락했다. 종자와 퇴비를 사오고 농약과 화학비료 및 기계를 사용하여 재배하고 수확하는 단순한 노동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들을 무식한 농사꾼으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등골 빠지게 공부시켜 놓은 자식들이다. 그들은 농사지을 땅을 빼앗아 아파트와 공장을 세우고 핸드폰과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 식량을 사 먹게끔 부추긴 장본인이다. 자식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부모와 그것을 배경으로 성공한 자식들이 이제 서로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가 밥상을 점령하다. 석유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석유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문명의 이기는 두바이의 초고층 건물을 완성했고 인공계절을 만들었다. 석유는 도로, 아파트, 빌딩,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대중교통수단, 기계, 전기장치, 컴퓨터,
섬유, 안경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각종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등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생산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원료가 된다. 농사를 짓는데도 석유 제품과 석유 에너지가 필요하다. 심지어 우리의 밥상마저 석유가 점령했다. 이제 석유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석유는 인간의 몸과 생활을 획일화시켰고 석유 문명을 토대로 성장한 기업이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석유는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고 인간의 생명은 날이 갈수록 석유가 만들어낸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제 석유의 남용으로부터 멀어지는 생활 방식을 익혀야 할 때다. 기업에 생명을 맡기다. 주부에게 가장 중요한 가사노동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다. 하루 세끼 메뉴를 정하고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을 준비해야 한다.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먹는 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하루 세끼를 집에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남편은 회사에서 한두 끼를 해결한다.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전 여성들은 부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야만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남녀 역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여성들의 이 같은 욕구를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시의 가난한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다. 때마침 기업은 여성들을 시장으로 끌어내어 저임금 구조를 만들면서 여성들이 해왔던 가사노동을 기업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여성들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공장에서 죽도록 일하며 돈을 벌었고 그 대가로 공장에서 만든 식료품을 산다. 노동을 팔아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기업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사는 것이다. 결국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조차 기업에 종속되는 구조가 되었다. 조리기구들의 발달은 중산층 여성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살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줌으로써 여성들이 다른 사회적 일들, 즉 자신을 위한 생활과 사회활동, 그리고 소비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가난한 여성들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은 죽도록 일한 뒤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도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해야 했으므로 가사노동을 덜어줄 수 있는 전자제품을 하나 장만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다. 우리의 집안을 한번 살펴보자. 주방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믹서, 커피포트, 전자밥솥 등 조리기구들이 즐비하다. 냉장고에는 싱싱한 식재료보다 가공품이 많다. 통조림, 빵, 잼, 소시지 등이 있고 냉동고를 열면 만두, 냉동찌개, 냉동피자 등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게 보인다. 식료품 창고를 열면 밀가루 대신 부침용 가루나 튀김가루가 있게 마련이다. 요즘엔 감자가루나 메밀가루 등 다양한 가루 제품이 나온다. 그 밖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비롯한 각종 소스며 음식의 맛을 내는 혼합 가공 제품들도 많다. 파, 마늘, 생강 등 양념류조차 시장에서 손질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들이다. 양조간장, 된장, 초고추장 등의 장류와 다시다 같은 종합조미료도 있다. 이제 엄마는 마트에서 사온 가공품들을 내놓는다. 밀봉된 감자 포장을 뜯어서 슈퍼마켓에서 사온 양조간장으로 감자 요리를 한다. 엄마의 요리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엄마는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을 해동시키면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이미 준비된 양념으로 찌개를 끓인다. 이처럼 전기제품은 주부의 멀티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엄마는 두어 시간도 안 돼 뚝딱 일을 해치운다. 자신이 사온 식료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 재료를 무엇으로 세척했는지 따위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오로지 간편하게 조리하고 시간을 줄이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입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시장으로 돈을 벌러 간 사이 엄청난 위협이 일어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모두들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사서 먹는 요즘, 만일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류가 차단되면 어디서 식량을 구할 것인가?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디서 식량을 만들 것인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비자로 전락한 이 시점에서는 돈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이 종속관계를 선도하고 시장을 점유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에게 개개인의 생명을 흔쾌히 맡겨놓은 꼴이다. 자연 환경을 따라가는 몸. 아마존 원주민들은 자연 환경에 길들여져 특이한 질병에 걸리는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열대우림 아마존에 들어와 충균에 감염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이에 도시 사람들은 아마존의 충균이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선전하면서 아마존에 살충살균제를 살포한다. 물론 도시인의 의도는 따로 있다. 불편과 장애 없이 아마존의 자원들을 수탈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존의 순환 생태계를 유지해주던 충균들이 제거되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아마존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죽어간다. 이 모두가 아마존의 자연 환경과 그들의 생명을 무시한 채 획일화된 도시 문명을 그대로 이식시킨 결과다. 우리 몸은 어머니 세대만이 아닌 어머니의 어머니가 자랐던 자연 환경과 그 자연 속에서 취했던 음식에 길들여진 것이다. 지금 먹는 것이 3대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도 지역적일 수밖에 없다. 추운 지방에서는 지방을 많이 먹지만 더운 지방에는 덜 먹는다.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한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무작정 채식을 권할 수는 없다. 그들이 사는 곳의 기후와 동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존재하는 동식물을 먹음으로써 그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섭취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음식 문화다. 반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이 오히려 해롭다. 지방은 체내 열을 올리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비만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대개 중국인들이 기름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체내 누적된 지방이나 장에 낀 기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차를 항시 음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일부 지역의 음식 문화를 전체로 확대 해석한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해안지방에서는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고 남부지방에서는 채식과 담백한 음식을 주로 먹는다. 고기조차 기름을 제거한 담백한 살코기류가 많다. 이처럼 중국의 음식 재료 및 조리 방법은 지역과 기후,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식단은 예로부터 곡물과 채소 중심의 음식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밥 힘이라는 말처럼 밥을 주식으로 하는 곡식 문화가 발달했다. 푸성귀는 부수적이었다. 또 밥을 짓거나 국수를 밀 때도 잡곡을 즐겨 사용했다. 대표적인 찬거리가 되었던 된장과 간장 역시 콩으로 만들었다. 지역 음식 문화란 그 지역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자신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토종 문화다. 하지만 최근의 로컬푸드 운동과는 다르다. 로컬푸드란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토착 음식을 말한다. 환경이 만들어낸 토착 음식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다. 지역적 농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음식 문화는 거의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고 할 만큼 획일화되었다. 지역의 정체성이 상실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로컬푸드 운동은 푸드 마일리지 운동처럼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이동거리 개념에서 출발한다.
석유 사용으로 인한 오염원인 탄소 발생을 줄이고 오일피크로 인한 석유 사용을 최소화하여 대안적인 생활 방식을 도모하는 것이다. 농사와 잡초, 잡초 음식.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밭에서 풀매기를 한다고 상상해보라. 밭을 만들자마자 농부들이 비닐을 까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5월이 지난 밭에는 농작물 외에도 잡초들이 숨가쁘게 올라온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고역스러운 일이 잡초 관리다. 하지만 잡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잡초를 친근하게 대하며 잡초의 생리를 알고 관리한다면 농작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잡초의 약성을 알게 되면 잡초를 밥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잡초를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것. 잡초가 천대받으면 받을수록 농사는 더욱 힘든 일이 되고 인간 중심의 우리 삶은 피폐해진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각기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난다. 흔한 것을 귀히 여기는 순간, 잡초는 우리의 삶을 흥미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잡초는 정말 잡초일까?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불필요한 식물들. 잡초의 사전적 정의다. 잡초라는 말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인간이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잡초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농사란 인간이 필요한 식물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일이다. 식물은 자신이 자라고 싶은 곳에서 자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경작지를 정하여 인간의 경작 목적에 맞게 식물을 재배하고 변형시킨다. 그래서 인간이 재배하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하고 인간이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자라 인간에게 불필요한 식물이 된 것을 잡초라고 한다. 인디언 사회에는 잡초라는 말이 없다. 인디언들은 작물과 잡초를 구별하지 않았다. 모든 식물과 동물은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각기 존재의 이유가 있는 생명이며 자신들의 친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잡초는 식용이자 약용이 되어주는 고마운 식물이었다. 반면에 우리의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잡초는 쓸데없는 풀, 즉 돈이 되지 않는 풀이다. 경작지가 아닌 사냐의 풀들이 있다고 치자. 이것을 잡초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인간이 표적을 두고 있지 않기에 통칭하여 사냐초 혹은 들풀이라고 한다. 사냐초 중에도 약재로 사용되는 것이 약초다. 약초는 야생일 수도 있고 경작될 수도 있다. 야생의 약초의 경우엔 잡초라는 게 없지만 약초를 경작하는 밭에는 잡초가 경작자의 주의를 끈다. 왜냐하면 경작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약초이지 그 밭에서 마음대로 자라는 잡초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잡초는 농부의 가치에 의해 판단된다. 잡초는 밭에도 있고 논에서도 자란다. 쇠무릎이라는 잡초가 배추밭에서 자란다고 가정해보자. 쇠무릎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했고 쇠무릎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지 못했던 농부가 쇠무릎이 귀한 약재로 쓰이는 잡초임을 나중에야 알았다. 농부는 쇠무릎이 배추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쇠무릎 밭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쇠무릎은 더 이상 잡초가 아니다. 적어도 농부에게는. 그러다가 쇠무릎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졌다. 쇠무릎은 다른 곳에서도 더 이상 잡초가 아니고 작물이 된다. 하지만 야생으로 자라는 쇠무릎은 자연산 쇠무릎이 되든가 쓸모없는 개쇠무릎이 될 것이다. 작물은 사람 손으로 재배되고 잡초는 야생으로 자란다. 작물은 사람의 손에 의해 종자를 받거나 종자를 개량해서 심게 되지만 잡초 씨앗은 자신의 방식대로 종자 번식을 한다. 연약한 농작물 입장에서는 자기 밭에 있는 물, 햇빛, 영양분을 잡초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농부는 자신이 재배하는 농작물의 영역을 침범하는 잡초를 적대시한다. 내가 목적하는 것은 오직 경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부에게 잡초는 하잘것없는 것, 쓸모없는 것, 없어져야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잡초냐 아니냐는
농부의 경제적 가치에 의해 선택된다. 잡초가 살아남게 되는 방식은 잡초가 경작물로 되고 다른 것이 잡초가 된다는 선택적 가치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선택적 방식이 아니라 잡초라는 말 그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잡초가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잡초는 없다라는 인디언 사회의 가치가 적용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익이라는 것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인지 궁극적인 삶의 이익인지 이익을 발생시키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보는 것만을 전부라고 할 수 없다. 자기 기준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채소 재배의 기원, 약초 텃밭. 식물과 동물은 본디 야생이다. 원래 식물은 먹이와 짝을 찾아 움직이는 동물이나 곤충을 통해 야생으로 번식했지만 인간이 씨앗을 취해 일정한 장소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뒤로 개 중에 어떤 것은 농작물이 되었다. 야생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야생동물을 잡아다 사육하여 길들인 것을 가축이라고 한다. 재배와 사육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은 취사 선택한 식물을 개량하여 재배와 수확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씨를 먹는 곡물의 선택은 지역마다 달랐다. 아메리카 인디언 마야 문명은 옥수수를 선택했으며 동양의 황하 문명은 밀과 쌀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밀을 선택했다. 이들이 선택한 주요 곡물은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으며 씨앗에 많은 영양분이 내재되어 있어 체내에 저장이 가능했고 에너지원이 되어 칼로리 또한 높았다. 인간이 씨앗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통해 식물의 유전적 형질을 섭취한다는 것을 뜻했다. 식물은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특별히 식물을 재배하지 않았고 숲이나 들에서 채취하여 약초로 사용하였다. 병이 들거나 공격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들은 풀밭에서 특정한 풀을 열심히 뜯어먹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재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풀을 알고 있다. 인간도 그것을 보고 터득했다. 그러다가 비상시에 대비하여 치유 능력이 있는 식물을 가져와서 약초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최초의 정원은 그렇게 생겨났다. 이집트 여신의 신성한 식물이었던 상추는 신에게 의식을 올릴 때 주로 사용하였고 사제들만이 비밀리에 먹던 음식이었다.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마음을 맑게 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 주로 밤에 상추를 먹었으며 과도한 음주 습관 및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상추를 먹었다. 중세에는 수도원에서 약초 연구를 위해 상추, 감자, 오이 등을 심고 재배하였다. 일반인들도 식물을 음식보다는 치료약으로 가꾸었다. 식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나타난다. 기원전 2600년 바빌로니아 및 수메르 사람들은 식물을 이용하여 주문을 외움으로써 환자를 구하려 했다는 사실이 진흙 조각에 남긴 기록을 통해 밝혀졌고 기원전 2900년에서 1900년 고대 이집트에서는 약학적 목적의 식물 채취나 재배가 활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전통 의학서인 아유르베다, 중국에서는 신농본 초경을 통해 식물에 대한 관심이 약학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양약은 대부분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약용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제조한 것들이다. 소아 백혈병 환자의 빈크리스틴 약물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의 자생식물인 장춘하라는 천연 약용식물에서 추출하여 제조한 생리활성 유효 성분이다.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 추출 성분인 살리실릭산 대신 부작용이 없는 유도체 아세틸 살리실릭산을 합성해 만들었다. 호흡기 질환에 흔히 처방되고 있는 약 중 하나인 에페드린은 마황의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제조한 것이다. 신종플루 치료제로 각광받은 신약 타미플루는 중국 토착식물 스타아니스의 열매에서 쉬키믹산을 추출해 오셀타미비르 성분을 얻어낸 것이다. 이렇듯 처음에는 약초 성분으로 관심을 받게 된 식물들이 지금은 일상적 음식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많은 채소들이 멸종되었고 지금
약용식물로 사용되는 것은 약 1000여 종 정도이다. 잡초를 먹자. 밭에서 일하다 쉴 때면 땅에 피어오른 풀들을 둘러본다. 현호색도 보이고 지친 개도 보인다. 꼬리뱅이는 어느새 훌쩍 컸다. 계집애처럼 쪼그리고 앉아 냉이를 뜯는 농장 친구에게 이것도 먹어봐, 보약이야 하면서 지친 개와 말냉이를 뜯어준다. 조금 더 올라가니 두릅나무는 아닌데 형님아오 할 것처럼 생긴 순이 올라와 있다. 손을 뻗어 순을 먹어보니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꽃, 풀, 나무, 모두가 잡초고 모두가 사냐초고 모두가 약초다. 풀은 우리말이고 사냐초는 한자어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사냐초 하면 을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풀은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다니. 풀을 가만히 놔두면 꽃이 핀다. 꽃이 지나고 나면 줄기가 커지고 열매도 맺힌다. 머리끝부터 뿌리까지 풀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 개망초. 너무나 한스러워 늙을 수 없는 계란꽃. 저 꽃의 이름이 뭔지 아니? 계란꽃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꽃 이름을 물으면 다들 계란꽃이라고 대답한다. 계란처럼 생겼다고 말이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망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도심에서 버려진 나대지나 공터에 가면 어김없이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개망초다. 개자로 시작되는 말은 어감이 좋지 못하다. 예쁜 개나리도 예외는 아니다. 식물 가운데도 개망초, 개비름. 개망초처럼 본 이름 앞에 개자가 붙어서 뭔가 개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들이 있다. 개가 들으면 무척 섭섭할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대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서 유독 여기저기 많이도 돋아났다고 해서 망할 망자를 넣어서 망할 놈의 개망초가 되었다. 개망초는 또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미국으로 끌려와 오랫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들의 꽃으로도 유명하다. 고향을 잊지 못하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기구한 운명을 상징하기도 한다. 6월과 7월, 어느 길가 어느 곳이든 활짝 피어있는 개망초의 한사리처럼 인간의 생과 사도 일상에 불과하다. 단지 나를 중심에 놓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태어났고 죽었느냐에 따라 기쁨과 슬픔의 무게가 달라질 뿐이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 같았던 슬픔도 잊히게 마련이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으니까.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을 접하게 되는지 일상의 부고는 잠시 충격을 줄 뿐 우리는 다시 생활에 익숙해진다. 노인들이 자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수긍하는 것처럼. 개망초는 꽃집에서나 살 수 있는 화려한 꽃들이 무색할 만큼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개망초가 필 즈음이면 개망초 꽃다발을 만들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한다. 물론 들꽃만으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6월부터는 감자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기도 한다. 감자꽃의 아름다움은 개망초와 조금 다르다. 중년의 귀부인처럼 자태가 우아하다. 들이나 밭에서 나는 꽃처럼 촌스러우며 소박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이 어디 또 있을까? 개망초는 열매를 맺으면 조그만 가털이 불어 바람에 날리어 번식을 한다. 한 그루에 맺는 열매의 개수가 많아 번식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농부들은 개망초를 성가신 풀 중에 하나로 꼽는다. 밭에서 나는 개망초를 씨앗이 익기 전에 낫으로 베어내 밭에 두면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잡초를 잘 관리하려면 씨로 번식되는 잡초의 경우 씨를 맺기 전에 베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잡초의 번성을 막을 수 있다. 농사를 처음 지을 때 시기를 놓쳐 잡초를 베어주지 못했다. 지나가던 농부들은
저렇게 잡초에 씨가 맺도록 베어주지 않고 뭐하나? 혀를 차고 냈다. 감자밭이 끝나면 한꺼번에 베어줘야지 했던 게 씨를 맺고 씨들이 날려 잘 번식하도록 도와준 셈이다. 그 뒤로부터는 2번을 베어준다. 한 번은 씨가 맺기 전에 베어서 밭에 멀칭을 해놓고, 또 한 번은 밭을 만들기 전에 자란 풀들을 베어주어 밭 위에 또 멀칭을 한다. 한여름 2번을 베어도 잡초는 자란다. 해마다 쉼없이 돋아난다. 다 베어내도 또 자란다. 다 베지 못하면 여름과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 그대로 사용하거나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면 좋다. 한방에서는 열을 내리고 독을 치료하며 소화를 돕고 설사를 멎게 하는 데 사용한다. 한방에서는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하여 일년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먹자. 4월이 되면 들길이나 산길, 밭둑에는 새순들이 즐비하게 나 있다. 손으로 잎가지를 뚝 따서 살짝 데쳐 소금만 넣어서 먹어도 색다른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생리 활성에 무조건 도움이 되므로 생즙으로 내어 먹어도 좋다. 자체의 풍미를 즐기려면 소금만 넣어서 먹고, 보다 부드럽게 먹고 싶으면 참기름에 깨를 살짝 묻혀 먹으면 된다. 초고추장에 묻혀서 먹으면 초고추장의 맛이 더해져 또 다른 맛을 낸다. 잎을 따서 나물로 먹는 방법은 다양하다. 잎이 약간 세다고 생각되면 된장국으로 끓여 먹는다. 고깃국에 넣어 먹기도 한다. 잎을 튀겨 먹기도 하지만 나중에 꽃이 피면 꽃과 함께 튀겨 먹는 게 진짜 별미다. 좀 센 잎은 말려서 겨울잎차로 마셔도 좋다. 6, 7월에 이르러 꽃이 피면 꽃을 따서 채반에 놓아 그늘에 말린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며칠 동안 뒤적거리며 말린다. 말린 꽃을 유리병에 넣어 세포가 죽어가는가 보다 생각될 때 뜨거운 물을 투명한 유리잔에 넣어 2, 3분 우려내어 마신다. 국화과의 꽃은 꽃차로도 만들 수 있으니 개망초의 꽃을 음지에 말려 꽃차를 만들어 음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늘에 말린 꽃으로 꽃차를 내어 마시면 들꽃 향기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냉이, 이른봄 최고의 약초.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김장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 11월 초, 밭에서는 냉이도 쑥쑥 자란다. 냉이를 봄에만 먹는 줄 아는 사람들은 이맘때 나오는 냉이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11월에는 수확하는 작물들이 많아서 냉이가 눈에 들어올 겨를이 없다. 하지만 봄냉이만큼 가을냉이 맛도 좋다. 냉이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눈이 녹고 거름을 부리고 밭을 정리해 나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냉이다.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서 군락을 이룬다. 3월이 되면 동네 아줌마들이 칼과 봉지를 들고 밭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냉이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봄냉이는 뿌리를 캐서 먹는 것이 좋다. 월동안 뿌리는 인삼보다 좋은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냉이는 봄에 먹는 인삼이다. 겨울을 이긴 모든 뿌리 식물들이 그러하다. 냉이 외에도 월동안 뿌리를 먹는 것으로 쓴바귀, 달래, 고들빼기가 있다. 이른 봄에 먹는 냉이에는 비타민이 많아 춘곤증을 몰아내는 데 좋다. 냉이의 별명은 나싱이, 나생이, 나신개, 나신구, 나시 등 여러 가지다. 종류로는 다닥냉이, 말냉이, 쌀이냉이, 황새냉이, 큰 황새냉이, 논냉이, 미나리냉이, 나도냉이, 개간냉이 등이 있고, 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이에는 다닥냉이와 말냉이, 그리고 황새냉이가 있다. 4, 5월에 하얀 꽃이 피는데 이 무렵 노란색 꽃을 피우며 냉이 옆에 피는 풀이 꽃다지이다. 꽃다지의 열매는 타원형이지만 냉이의 열매는 역삼각형으로 달려있다. 냉이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철분과 잎의 비타민 A가 특히 많고 무기질 함량도 매우 높다. 한 주먹 정도의 양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다면 하루 필요한 양을 먹는 것과 같다. 비타민 A 성분이 많은 냉이는 간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충혈을 멎게 한다. 냉이를 상용하면 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눈이 맑아진다. 충혈된 눈에 냉이 짙 찢은 것을 곱게 걸러서 넣으면 즉효를 볼 수 있을 만큼 안약 대용품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냉이를 나물로만 먹을 게 아니라 잘 말려서 줄기와 뿌리를 삶아 그 물을 장복하는 것도 좋다. 또한 기운을 나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우유빛처럼 하얗게 나올 때 냉이물을 내서 먹으면 출혈을 멎게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눈 덮인 사냐에서 얼어붙은 겨울 땅속을 뒤져 약초를 캐기보다 따사로운 햇살이 퍼지는 이른 봄 냉이를 캐서 시원한 냉이국을 끓여 먹으면 그것이 명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먹자. 냉이나물. 냉이를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소금과 깨소금, 참기름에 버무린다.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데쳐서 양념 초고추장을 하거나 된장을 넣어서 버무려 먹어도 좋다. 냉이국. 가장 많이 하는 조리법으로 끓는 물에 쌀뜨물과 된장을 풀어서 국을 끓이면 냉이의 향이 그대로 살아난다. 여기에 조개나 멸치, 잔새우 등을 넣어 맛을 낸다. 다진 마늘을 넣으면 마늘 향과 잘 어우러진다. 냉이 뿌리 무침. 나물을 만들 때처럼 뿌리를 잘 씻어 끓는 물에 데친다. 된장과 고추장,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 향을 더한다. 냉이 생무침. 연한 냉이를 깨끗이 씻어 고춧가루, 소금, 다진 마늘, 통깨를 넣고 무치다가 김을 부수어 넣는다. 참기름을 넣어 향을 낸다. 봄냉이도 좋지만 생으로 무치기에는 가을 냉이가 더 좋다. 냉이 겨자무침. 냉이를 다듬고 깨끗이 씻어 소금물에 데쳐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뺀다. 겨자를 따뜻한 물에 풀어 매실 효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 뒤 냉이에 조금씩 넣어가며 무치고 다진 파와 다진 마늘과 깨소금을 넣는다. 냉이 튀김. 뿌리와 줄기, 잎 전체를 잘 씻어 튀김가루를 입혀 살짝 튀겨낸다. 쑥과 함께 해도 좋다. 아이들의 간식으로 사용한다. 냉이 건초. 냉이를 잘 말려 두고두고 물을 내어 마신다. 냉이를 소주에 넣고 숙성시켜 건강주로 먹어도 좋다. 냉이 녹즙. 냉이는 뿌리의 약성도 좋지만 녹즙으로 쓰기엔 입이 좋다. 식이섬유가 많으므로 봄날 아침에 춘곤증을 이겨줄 식품으로 먹으면 좋다. 숲과들을 접시에 담다 읽어봤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들 위주로 좀 읽어봤는데요. 들어보시니 지금 막 들판으로 잡초를 캐러 나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소개했던 개망초, 냉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잡초가 소개되어 있어요. 원추리, 꽃다지, 큰 개불알풀, 민들레 등. 혹시 귀농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책을 듣다였습니다.